자, 계속해서 하버마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하버마스가 이제 이 4장 유럽 민족 국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입장은 그거예요. 결국 그런 자유주의 정치 시대 때 18세기에 민족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참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 다문화 문제 혹은 이민 문제라고 하는 게 문화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회 문화적인 지분권.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주의 정치가 더 확장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책의 149쪽에 보면 이런 말이 돼 있어요. 나의 추측에 의하면 다문화 사회는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적인 자유권과, 그렇죠, 자유주의 자유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적인 영역에서 소유권을 갖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민족국가가 만들었던 하나의 제도 장치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정치적으로 투표하고 아니면 피선거권을 갖는 거, 그 참정권이죠. 근데 그런 참정권의 형태로 끝나지 않고 사회 문화적인 지분권의 일상적 향유를 위해서도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아직 그렇게 보존된 정치 문화를 통해 결속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 민족국가는 경제적인 자유 혹은 정치적인 시민권을 완성하는데 그쳤는데, 이제는 사회 문화적인 지분으로 자유주의 정치가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의 입장은 간단해요. 민족국가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화라는 게 왜 민족국가를 자꾸 탈민족국가라고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민족국가 안에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문화적인 지분을 넓혀야 된다는 건데, 그 사회문화적 지분이라는 게 뭐예요? 새롭게 들어온 이민자들이나 난민들한테 어떤 권리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 5장도 그런 그거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4장에 보면 154페이지 마지막 이 논문의 마지막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6 민족국가의 극복 철폐냐 지향이냐 이런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버마스 글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일관되고 문장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읽기가 그렇게 어려운 글들이 아니에요. 분명하잖아요. 민족국가의 극복, 부재가 철폐냐 지향이냐. 그러니까 하버마스 입장은 민족국가의 지향이라는 거죠. 또 확장된 형태로 민족국가의 어떤 틀을 넘치는 것이 글로벌 사회에서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민족국가를 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런 법적인 절차, 여태까지 우리가 민족국가를 만들어 왔던 자유주의 정치의 틀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5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제목은 인클루전은 포용인가 인폐인가. 그래서 부제가 국민, 법치국가, 민주주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내내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자유주의 국가라는 게 공화주의라는 거였고, 그 공화주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회적인 결속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속감이죠. 우리가 지난 그 4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속감, 그건 민족주의 뭐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과 법적인 것이 합쳐진 거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매개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버마스한테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타당성, 하버마스가 썼던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실성과 타당성이죠. 제가 그 예전에 그 칸트 강의할 때 하버마스를 연결시켜서 잠깐 강의를 했는데, 물론 사실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깊게 얘기는 안 했지만, 하버마스 생각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뭔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는 합리적인 절차가 있으면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화된 법률이 정말 타당하냐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하버마스한테 민주주의는 바로 그거예요. 의사소통, 법적인 규정, 그 다음에 그것의 타당성의 검증,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민족국가라고 하는 게 그런 법적인 절차와 민족적인 정서, 소속감, 이 두 가지를 매개했던 게 바로 그런 민주주의 제도였는데, 그거를 오늘날의 글로벌 시대에 민족주의가 조금씩 변형돼 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동질적인 사람,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같은 필주야, 이것만 고집하는 것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너무 협소하게 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것을, 혈족적인 걸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난민이나 이민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받아들이는 이 어떤 절차가 나중에 그 찰스 테일러 얘기할 때 한번 보겠지만, 무슨 정체성이 변화하니 문화적인 것을 먼저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리 주장, 그래서 의사소통,
그다음에 법적인 규정, 그다음에 그것의 타당성 검증 이런 절차를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과거에 민족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동등한 참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민주적 자결의 문제와 관련돼 있고 그런 것들이 결정돼야만 뭐 이민이나 난민자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 민주적인 의사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적 필요성이 진짜 어디에서 있습니까? 186페이지를 읽어봅시다. 이 책의 186페이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통합의 과정에 의해서 민주적 의사 형성을 위한 기능적 필요성이 진정 어디 있었는지를 배울 수 있다. 그 필요성은 시민적인 결사 제도의 토대 위에서 그리고 대중적 언론 매체를 경로로 발전된 정치적 공론장의 의사소통적 순환에 있었다. 이거예요. 사실은 뭐 하버마스 얘기를 한 번만 이해하면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하버마스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말은 조금 좀 난삽해. 그 다음에 뭐 7장, 제가 여기서 7장 길게 알겠는데 7장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 그 제목이 뭐예요? 200년의 역사적 시간차에서 본 칸트 영구 평화 개념이죠. 칸트의 영구 평화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민족 국가 단위로 있을 때의 국제적인 평화 뭐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관련된 소논문 아닙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기서도 환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법적인 환대, 외국 사람들이 우리 들어왔을 때 그걸 절차를 지켜라. 뭐 그리고 민주적으로는 국내적으로는 민주적인 공화제를 뭐 취해야 된다. 그다음에 무슨 전쟁 무기나 상비군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200년 지난 다음에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에 관련된 건데 이 하버마스가 칸트를 비판하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얘기를 하면 하버마스가 보기에 칸트는 국가라고 하는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야. 국가 단위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세계 시민적 연합,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세계 시민적인 연합의 형태로 민족 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가 이민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민족 국가 단위로 쪼개져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기후 문제죠.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자, 이럴 경우에 꼭 국가를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된 그런 연방 국가 차원으로 보지 말고 그냥 국가는 떨어져 있지만 국가는 국가대로 서로 나눠져 있지만 민족 국가대로 나눠져 있지만 민족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떤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국가 형태를 넘어서는 어떤 세계적인 정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에서 그 하버마스가 칸트를 인용하면서 가장 크게 비판하는 게 뭐냐면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이슈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세계적인 정부가 국가의 형태를 넘어서는 뭐 연방 국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버마스의 가장 큰 입장이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국내 정치에서의 공론장이 가능하듯이 세계적인 정치에서도 세계적인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법적인 절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타당성을 검증해서 뭐 기후 문제라든가 이민자, 노동자 이동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9페이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 공론장의 주목을 끌어 전 세계 차원에서 견해들을 양극화시켰던 최초의 사건은 월남전과 걸프전이었을 것이다. 최근에야 비로소 유엔은 지구를 휘감는 생태학 문제, 인구 증가 문제, 빈곤 문제, 기후 문제에 관한 회의를 빠른 순서로 조직하였다. 우리는 이 세계 정상회의들을 전 세계적 공론장 안에서 생존의 중요한 문제들의 단순한 주제화를 통해 바로 세계의 의견에 대한 호소를 통해 정부들에 대해 적어도 얼마간의 정치적 압력을 발휘하려는 동수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 이게 포인트죠. 생태 문제, 인구 증가 문제, 빈곤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국가 단위로 다 찢어져 있지만 하나의 세계적인 이슈로 보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정부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공론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여기 이 정도 오면 이제 제가 보기엔 하버마스가 아직 현실 정치를 이해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낸시 프레이저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적 차원에서의 정의라고 하는 게 그러면
소규모 소수국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약소국가와 강대국이 동등한 발언권을 갖고 세계적인 공론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약점이라는 거죠. 저기 여기서 끊고 갑시다.